제 딸이 말했어요. 엄마, 미용실 가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등 뒤에서 문이 자물쇠로 잠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딸의 가장 다정한 말이 제 인생을 가장 어두운 곳으로 이끌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번도 꺼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마음을 털어놓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 72살이고 서울의 심장부인 성북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제 삶은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50년간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희생하면서 살았죠. 처음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인수를 위해, 그 다음엔 제 세 자녀, 아라, 민준, 소희를 위해, 그리고 6 손주들을 위해서요. 3달 전부터 그랬듯, 그 화요일 아침도 저는 침묵의 무게를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제라늄 가득한 마당과 구수한 믹스커피, 향이 배어있던 2층 집은 한때 활기 넘쳤던 모습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수 씨와 함께 고를 때 그토록 마음에 들었던 청자색 타일벽은 이제 제 외로움만을 비추고 있었죠. 아라가 입을 때마다 늙어 보인다고 말하던 보라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께 물려받은 손뜨개 쇼를 걸쳤습니다. 수십 년간의 집안일로 거칠어진 제 손이 커피를 따를 때 살짝 떨렸습니다. 컵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 5년 전 어버이날 선물, 제 자식들에게서 무언가를 받은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이제는 아무도 제게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신용카드 영업사원조차 잃은 넘은 과부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아라였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더 계산적으로 들렸죠. 우리 딸, 어떻게 지내니? 몇 주 동안 소식이 없었잖아. 제 심장이 반가움에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딸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요즘 너무 꾀죄죄해 보여, 엄마. 오늘 내가 머리 잘라주러 모시고 갈까? 저는 본능적으로 제 흰머리를 만졌습니다. 몇 년째 똑같이 낮게 묶은 쪽머리였죠. 꾀죄죄하다니 저는 항상 단정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혼자 살면서도 매일 아침 인수 씨가 은혼식 때 선물해준 향수를 보관해둔 화장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는걸요. 오늘? 하지만 화요일이잖니.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 가자, 기분 전환도 될 거야. 잔소리 말고 지금 가는 중이야.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고 기쁨에 뛰었던 제 심장은 이제 이상한 불안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 왜 예전처럼 주말에 같이 인사동 근처 최 원장님 미용실에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을까? 저는 끓어오르는 커피가 담긴 컵을 손에 든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웃들은 이미 출근했고 멀리 내부 순환로의 차 소리와 김 사장님 댁 강아지 메리가 가끔 짖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이번 달 고지서들이 펼쳐져 있었죠. 전기, 수도, 전화, 도시가스 모두 제 유족연금으로 꼬박꼬박 낸 것들이었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연금이었지만 인수 씨가 죽고 지난 3년간 제 독립을 지켜준 돈이었죠. 나의 독립. 이제는 그 단어가 마치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20분 후 아라의 차 경적이 들렸습니다. 인수 씨가 인사동에서 사준 갈색 가죽 가방을 들고 집에서 신던 편한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차에 나갔습니다. 아라는 서둘렀고 저는 언제나처럼 딸의 시간에 저를 맞췄습니다. 엄마, 어서 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날이 흐렸는데도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완벽하게 관리된 손톱으로 핸들을 초조하게 두드리고 있었죠. 어떻게 지냈니, 딸? 조수석에 올라타며 물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비싼 향수와 바닐라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잘 지내. 회사 일 때문에 바빠. 요즘 경기가 어떤지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라는 보험회사에 다니고 남편과 함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명품 옷과 새로 뽑은 차를 보면 경제 상황이 그녀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익숙한 동네 길을 운전하는 동안 저는 아라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미용실이 있는 시내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가 모르는 대로를 따라 북쪽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아라야? 새로 생긴데 아주 좋아. 엄마도 마음에 들 거야.
그녀의 대답은 퉁명스럽고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72해를 살다 보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수십 년간 자식을 돌보고 지켜온 엄마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직감 말입니다.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정겨운 주택가, 동네 슈퍼, 떡볶이 포장마차, 길에서 노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더 높고 차가운 건물들, 더 넓고 생기 없는 거리들이 보였습니다. 알아야, 여긴 집에서 너무 멀잖니. 돌아올 땐 어떡하고? 그런 건 걱정 마, 엄마. 다 해결해놨어. 다 해결해놨어. 그 말들이 차 안에 에어컨 바람 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제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위협처럼요. 저는 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턱은 긴장되어 있었고 핸들을 쥔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걸음마를 가르쳐준 아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치면 울면서 제 품으로 달려오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모르는 여자, 마치 제가 해결해야 할 서류 쪼가리인 양 제 인생을 다루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20분 후 그녀는 3층짜리 하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간판도 없고 미용실이라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금속 셔터로 가려져 있었고 입구는 미용실보다는 병원처럼 보였습니다. 여기니? 혼란스러움에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새로 생긴 센터인데 아주 고급이야. 간호사 복장 같은 흰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우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제가 말한 적도, 아라가 말해준 적도 없는데 제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박정숙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 자르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제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라가 제 팔을 아플 정도로 세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주름진 피부에 발톱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저를 입구로 끌고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그 소리를 딸깍. 우리 등 뒤에서 문이 자물쇠로 잠기는 소리. 그리고 소독약과 공포 냄새가 나는 그 로비에서 저는 제 딸이 저를 머리 자르러 데려온 게 아니라 저를 사라지게 하려고 데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알아야? 미용실과는 전혀 다른 하얀 벽과 긴 복도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다 엄마를 위해서야. 휴식이 필요해. 요즘 계속 혼란스러워했잖아. 혼란. 그 단어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럽다고? 50년간 집안 살림을 도맡고 남편이 섬유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거의 혼자서 새아이를 키운 내가 6 손주들의 생일, 좋아하는 음식, 학교 시간표를 전부 외우고 있는 내가 난 혼란스럽지 않아. 알아야. 그냥 얼마 전에 지우가 왔을 때 네 어릴 때 모습이랑 헷갈렸을 뿐이야. 그건 당연한 거잖니. 엄마, 창밖으로 이웃이 도시가스 훔쳐? 간다고 소리 질렀잖아. 이웃들이 걱정돼서 나한테 전화했어.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네, 저는 옆집 박씨 아저씨가 우리 집 가스관에서 자기 집으로 호스를 연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따졌을 때 그는 부인했고 나중에 아라는 그게 제 상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정숙 어르신, 이 서류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임시 입소 동의서일 뿐입니다. 입소.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때 제가 악몽을 꿀 때마다 달래주던 그 아이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아라야, 제발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줘. 도움이 필요하면 집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 왜? 집에는 24시간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는 못하겠어. 더는 못하겠어. 그 세 마디가 제 영혼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뭘 더 못하겠다는 걸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것? 제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지 신경 쓰는 척하는 것? 간호사가 서명을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과거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시간, 제가 결코 더는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 모든 세월로요. 아라가 8살 때 폐렴에 걸렸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딸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4시간마다 약을 먹이고 제 어머니가 제게 불러주시던 노래를 불러주었죠. 인수 씨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2배로 일했기 때문에 온전히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민준이가 17살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문제를 일으켰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밤새 잠 못 자고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밤들, 재활치료에 쏟아부은 저축, 공공의료시설의 대기 명단이 너무 길어서 사설 클리닉 비용을 대기 위해 집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들.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소희가 이혼하고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저와 함께 살러 왔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제 집은 어린이집, 동네 식당, 그리고 감정적인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 일하는 동안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 때 달래주었죠. 소희는 추가 생활비로 단돈 10,000원도 내지 않았지만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의 동행, 약간의 보살핌, 제가 수십 년간 주었던 사랑의 일부를 필요로 할 때 제 딸은 더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내가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거 기억나니? 그녀의 눈에서 약간의 인간성이라도 일깨워 보려고 말했습니다. 팔이 부러져서 어찌나 울던지 의사 선생님들이 널 진찰할 수가 없었지. 난 밤새 내 곁에 앉아서 네가 잠들 때까지 생일 축하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줬어. 아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잖아. 엄마, 내 대학 등록금 대주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기억나? 그 차가운 가면 아래에 있는 제 진짜 딸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마음에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빠가 사준 보석들을 팔았어. 네가 사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내 약혼 반지까지 팔았지. 그게 내 꿈이라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나중에 늙으면 나를 돌봐주겠다고 말했었잖아. 상황은 변하는 거야, 엄마. 네. 남편 될 사람이 널 임신시켜놓고 6개월 동안 사라졌을 때 기억나? 그 끔찍했던 날들을 떠올리자 목이 메었습니다. 넌 내 부엌에 와서 내 인생이 망했다고,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키울지 모르겠다고 울었지. 난 임신 기간 동안 널 돌보기 위해 문방구에서 하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어. 닭죽을 끓여주고 부은 발을 주물러주고 모든 병원 진료에 함께 갔지. 아라는 그 기억들을 지우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이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난 3달 동안 너희 집에서 살았어. 네가 쉴 수 있도록 밤에도 잠을 자지 않았지.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배앓이로 울 때 집 안을 서성이며 달래줬어. 그리고 내 남편이 꽃과 약속을 들고 돌아왔을 때 난 네가 행복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내 집으로 돌아왔어. 그만해, 엄마. 엄마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당연히 예전에 내가 아니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난 너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늙어갔어. 내 손은 너희 옷을 빨고 너희를 위해 요리하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일하느라 주름졌어. 내 등은 너희 문제들을 짊어지느라 휘었고 내 눈은 너희 슬픔 때문에 우느라 지쳤어. 간호사가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동정심이 아라의 모든 말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저는 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쓰디쓴 웃음으로 웃었습니다. 내 딸이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싶어서 나한테 필요한 거 없이 찾아온 게 언젠지 알아. 내 딸이 자기 문제만 늘어놓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게 언젠지 알아.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한 게, 자기네 가족 계획에 나를 포함시킨 게, 내가 아직 가족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게 언젠지 알아? 아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아니, 저는 아직 제 안에 그런 힘이 남아있는지 몰랐던 힘으로 포효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 네 아빠가 죽고 3년 동안 난 그 집에서 혼자 살았어. 너희 중 누구라도 내가 사랑과 동행,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면서 3년을 기다렸어. 3년 동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지. 눈물이 쌓인 고통의 강물처럼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일요일마다 뭘 하는지 알아야? 거실 창가에 앉아서 기다려. 누가 오기를. 누구라도, 네 오빠, 동생, 네 아이들, 너, 혹시나 해서 커피를 더 끓여놓고 아무도 오지 않아서 결국 상해버리는 빵을 사놓지. 일요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날이야. 아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설날에 뭘 하는지 알아. 네 아빠와 내가 결혼 첫 해에 샀던 그 장식품들을 꺼내놓고 올해는 너희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8명분의 갈비찜을 해. 할머니가 물려주신 그릇,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뒀던 크리스탈 잔으로 예쁘게 상을 차리지. 그리고는 TV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혼자 밥을 먹어. 엄마,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 누구한테 어려운데? 제 목소리는 부서진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뭐가 어려운지 알아? 자식들이 필요할 때만 자기를 찾는다는 걸 깨닫는 거.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만 전화한다는 거. 돈이 필요할 때, 자기 애들을 돌봐달라고 할 때, 부탁할 게 있을 때만 자기를 기억한다는 걸 아는 거.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알아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걷는 법, 말하는 법, 강한 여자가 되는 법을 가르쳤지. 아플 때 돌봐줬고 세상이 널 아프게 할 때 지켜줬어. 네가 내린 모든 결정을 지지했지. 그리고 이제 내가 너한테 조금 돌봐달라고 할 때, 내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을 때 날 이런 곳에 데려와? 그녀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야, 엄마. 여기서 나보다 더 잘 돌봐줄 거야. 더 잘 돌봐줄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날 사랑해주면 돼. 간호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두 분 서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라는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제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안도감. 그녀는 저를 버릴 수 있어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다 엄마를 위해서야.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차갑고 영혼 없는 복도에서 저는 제가 낯선 사람을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제 팔에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에 달래주던 그 아이가 낡은 가구를 버리듯 자기 엄마를 버릴 수 있는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라는 뜨거운 인두처럼 제 뺨을 태우는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돌봐줄 거야, 엄마. 두고 봐.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산산조각난 제 마음과 어머니의 사랑만이 결코 돌려받지 못하는 유일한 사랑이라는 확신을 남긴 채 방은 작고 하얗고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금속 난간이 있는 병원 침대, 녹색 플라스틱 의자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안뜰이 보이는 쇠창살 달린 창문. 식물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없이 삶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제가 마치 5살짜리 아이인 양 말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착하게 지내셨어요? 착하게 지내다니, 마치 내가 좋거나 나쁠 수 있는 애완동물인 것처럼. 50년간 내 집을 이끌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내 자식들조차 감당 못하던 문제들을 해결했던 내가 이제는 착하게 지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목욕하는 날이에요, 정숙 할머니. 껌을 씹으며 말하는 젊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자, 빼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할머니. 그들은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름을 줄임으로써 제 존엄성까지 잘라낸 것처럼요. 하루하루는 작지만 끊임없는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약과 함께 잠에서 깨워졌습니다. 7시. 아침 식사는 묽은 죽, 딱딱한 빵, 그리고 맹물 같은 커피. 9시에는 작업 치료.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20조각짜리 퍼즐 맞추기. 이게 기억력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박정숙 어르신. 갓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보이는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라니. 초등학교 때 새아이의 구구단을 전부 외웠고 수십 년간 가계부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썼으며 온 가족의 생일, 전화번호, 주소를 전부 외우고 있던 내가 이제 고양이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조각을 삼킬까봐 감시하는 그녀 앞에서요. 어느 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트리스는 얇았고 시트에서는 락스 냄새가 났습니다. 쇠창살 달린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배운 몇 안 되는 영어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Somewhere out there. 내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계피향 나는 내 부엌. 내가 직접 수놓은 쿠션이 있는 거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심었던 제라늄이 있는 내 정원. 그날 새벽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정숙 씨, 가족은 왔었어? 야간 근무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벌써 3주째인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는 했나 봐. 집 팔고 있다고 하더라. 심장이 멎었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그 집?
응, 바로 거기. 엄마가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했대. 네? 내 집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허락도 없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을 키웠던 집, 인수 씨의 죽음을 슬퍼했던 집, 내 모든 추억이 담긴 그 집이. 저는 떨면서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매트리스 밑에서 언젠가 누군가 물어볼 때를 대비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작은 노트를 찾았습니다. 옆방 할머니가 빌려준 눈썹 연필로 떨리는 글씨로 썼습니다. 아라가 내 집을 팔고 있다. 나에겐 말하지 않았다. 간호사들 얘기를 엿들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한다.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다른 입소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름은 최 여사였고 40년간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댁도 머리 자르러 왔수? 그녀가 사방을 살피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동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나한테는 며칠 쉬러 온 거라고 했어. 벌써 2달째 여기 있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며느리가 내 아파트를 팔았어. 아들은 내 건강을 위해서라고 여기서 더 잘 보살펴 준다고 하더군. 초의 여사는 78살이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3대에 걸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옛 제자들이 길에서 그녀를 멈춰 세우고 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여기 있었습니다. 가족이 그녀의 재산을 원했기 때문에 문제 환자로 전락한 채로. 뭐가 제일 끔찍한지 알아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인 것처럼 말하는 거, 늙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능력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야. 그날 오후 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대머리 남자가 안경 너머로 저를 마치 서류 뭉치 보듯 쳐다봤습니다. 박정숙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의 사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네, 사례. 나는 사례가 아니었다. 나는 박정숙이었다. 나는 어머니였고 72년의 경험과 기쁨, 고통, 성공을 살아온 한 여성이었다. 따님께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행동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서류철을 읽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편집증 증세, 기억 상실, 언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이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 공격적이었습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창밖으로 이웃이 가스를 훔쳐간다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랬으니까요. 박씨 아저씨를 제 눈으로 봤습니다. 손녀를 딸로 착각하셨다고도 쓰여 있네요. 잠깐 헷갈렸을 뿐입니다. 지우는 소희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건 치매가 아니라 향수입니다. 원장은 제가 증오하기 시작한 그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정숙 어르신, 본인의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이 어르신께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 네, 가족. 3주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은 내 가족. 내 등 뒤에서 내 집을 팔고 있는 내 가족. 내가 돈과 유기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결정해버린 내 가족. 그날 밤 불이 꺼지고 요양병원이 사람들이 남몰래 고통받는 장소 특유의 인공적인 침묵에 잠겼을 때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쇠창살이 손끝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안뜰 너머로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사랑의 유통기한이 없는 집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난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8명분의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을 요리했죠. 손주들을 위해 금색 포장지와 빨간 리본으로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밤 11시까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누가 오기만을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밤 10시에 전화해서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일이 너무 바빴고 소희는 새 남자친구와 여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음식과 맛이 변해가는 수정과를 앞에 두고 TV 속 명절 특집 드라마를 보며 혼자 식사했습니다. 선물들은 2월까지 트리 아래에 있다가 결국 제 부서진 환상과 함께 옷장 속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호를 무시했던가. 얼마나 많이 그들의 무관심을 바쁘니까, 자기들 삶이 있으니까, 엄마가 더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라고 정당화했던가. 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한 인간으로서 필요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의 서비스, 나의 요리, 나의 돈, 나의 무조건적인 시간,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의 능력을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내 몸이 느려지고 기력이 다하고 동행을 주는 대신 필요로 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대신 요구하게 되자 나는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숨겨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눈썹 연필로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결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무급 가사도우미였다. 그리고 가사도우미가 늙고 쓸모 없어지면 해고당한다. 단지 나에게는 퇴직금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으라고 이곳을 주었을 뿐이다. 노트를 닫고 다시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도시가 여전히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것이 유일한 죄인 한 늙은 여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로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끔찍한 확신만이 찾아왔습니다. 내 성을 가진 낯선 사람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낭비했고 이제 그들이 가장 필요할 때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확신. 72년 만에 처음으로 어쩌면 정말로 사라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주 깊은 곳, 유기조차 죽이지 못한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아직 아니야, 정수가. 아직은 아니야. 제가 갇힌 지 한 달 후 이 하얀 벽 안에서 며칠을 보냈는지 감각을 잃었을 때 간호사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이곳에 온 후 처음 받는 전화였죠. 아드님 민준 씨예요. 간호사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수화기를 건넸습니다. 5분 만이에요. 민준이. 내 둘째 아들. 내게는 가장 사랑스러웠던 아이. 슬픈 영화를 보며 울고 악몽을 꿀 때면 나를 안아주러 오던 내 예민한 아이. 성공한 회계사가 되어 나를 한 번도 견디지 못했던 여자와 결혼한 그 아이. 엄마.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초조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냐니? 제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미친 사람처럼 갇힌 여자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민준아, 아들아, 여기서 날 좀 꺼내줘. 이건 실수야. 난 입원할 필요 없어. 내 집에서 혼자 잘 지낼 수 있단다. 엄마, 누나한테 얘기 들었어요.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고 이상한 말씀도 하신다면서요. 사실이 아니야. 절망감이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습니다. 내 누나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미용실 간다고 하고 날 이리로 데려왔어. 그리고 지금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고 있다고.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 얘기 들으셨어요? 마침내 죄책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집을 팔고 있었고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도 동의한 거니?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집이 엄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유지비도 너무 많이 들어요. 누나가 그러는데 집 한 돈으로 아주 좋은 요양원에 모시면 잘 지내실 거라고. 그 집은 내 집이야. 아직 나에게 그런 힘이 남아있는지 몰랐던 힘으로 포효했습니다. 거기서 너희들을 키웠어. 너희들 탯줄이 거기 묻혀있다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살았던 곳이야. 엄마, 제발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내 자식들이 내 집을 훔치고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가둬놨는데 흥분하지 말라고? 아무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아요. 우린 그냥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것. 지난 몇 주 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말. 마치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그들이 더 잘 아는 것처럼. 마치 72년의 삶이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주지 않은 것처럼. 민준아, 아들아, 제발 나를 보러 와주렴. 내 눈을 보고 이게 옳다고 말해줘. 네 엄마가 지지나 취급받는 곳에 갇혀있는 게 괜찮다고 말해줘. 엄마, 저 지금은 못 가요.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아내도 또 임신해서 언제나 핑계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엄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네가 마지막으로 내 집에 찾아온 게 언제니, 민준아? 침묵. 네가 마지막으로 날 너희 집에 저녁 식사 초대했던 게 언제야? 더 깊은 침묵. 네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필요한 거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던 게 언제니? 엄마, 그건 불공평해요. 뭐가 불공평하지? 안흔지 아니 아들아.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돌봐야 한다고 믿도록 키워진 것. 가족은 서로 의지해야 한다고 배운 것.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이 언젠가 보답받을 거라고 믿게 만든 것.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는 수화기를 손에 든 채
텅 빈 가슴에 울려 퍼지는 전자음 같은 통화 종료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내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이틀 후 막내딸 소희가 왔습니다. 반항아, 셋 중 항상 가장 솔직했던 아이, 가장 골칫거리였지만 가장 나를 웃게 만들었던 아이. 그녀는 종이 봉투를 손에 들고 난처한 표정으로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45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내게서 시선을 피하며 녹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소희야, 내 딸, 와줘서 정말 고맙다. 모두가 날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 오렌지 사왔어요. 그녀가 봉투에서 과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렌지 좋아하시잖아요. 오렌지라니. 마치 오렌지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감귤류가 유기를 보상할 수 있는 것처럼. 소희야, 여기서 날 꺼내줘. 나는 그녀의 손을 내 손으로 잡으며 애원했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거 너도 알잖아.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다는 거 너도 알잖아.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뺐다. 엄마,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지셨다고. 창밖으로 소리 지르고 사람들도 못 알아보신다고. 사실이 아니야. 지우랑 한번 헷갈렸을 뿐이야. 딱 한 번. 그리고 가스 일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소희야. 옆집 박씨 아저씨가 정말 내 가스를 훔치고 있었다고. 엄마, 박씨 아저씨는 80살이고 겨우 걸으세요. 어떻게 호스를 연결하고 다니시겠어요? 나는 침묵했다. 어쩌면 가스 일은 내가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내가 착각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미쳤다는 뜻은 아니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소희야. 너도 내 인생에서 수천 번 실수했지만 난 널 어디 가둔 적 없어. 소희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엄마, 돈 문제도 있어요. 무슨 돈? 언니가 그러는데 엄마가 돈을 너무 많이 쓰셨대요. 동네 사람들한테 TV를 사주고 우편 배달부 아저씨한테 100만 원을 주셨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랬다. 나는 이웃집 할머니의 TV가 고장났는데 수리할 돈이 없다고 해서 새 TV를 사드렸다. 그리고 우편 배달부 아저씨의 아내가 당뇨병 약이 필요한데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소연해서 돈을 드렸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뭐가 나쁜데? 엄마,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어려운데 낯선 사람에게 돈을 뿌리는 거죠. 무슨 어려움, 소희야. 내 언니는 강남에 살아. 오빠는 일산에 집이 있고 너도 얼마 전에 새 차 샀잖아. 무슨 어려움을 말하는 거니? 그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가 이제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릴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이었다. 내가 70살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정신적 불구로 만드는 그 말. 소희야, 너 17살에 아이를 가졌어. 넌 어린애였지만 난 네 삶에 대한 결정권을 뺏지 않았어. 널 지지했고 아이 키우는 걸 도왔고 네 결정이 잘못됐을지라도 네 결정 능력을 존중했어. 그건 달라요. 왜 다른데? 설명해. 봐. 왜 17살짜리 소녀는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데 새 아이를 키우고 50년 동안 집안을 꾸리고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는 72살 여자는 어디서 살지조차 결정할 수 없는 건데? 소희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다. 좌절의 눈물이었다. 엄마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나를 어떻게 하다니. 나는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너희 엄마다. 엄마는 더 이상 우리 엄마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녀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우리 엄마는 강하고 결단력 있고 모든 걸 해결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헷갈려하고 돈을 막 나눠주고 혼자 식물이랑 얘기하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주먹처럼 나를 때렸다. 식물과 얘기한다고. 그래, 나는 식물들과 얘기했다. 물을 주면서 예쁜 말을 해주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드는가? 내가 왜 식물이랑 얘기하는지 아니, 소희야? 식물은 나를 판단하지 않거든. 식물은 나를 버리지 않거든. 식물은 내가 준 보살핌에 매년 봄마다 꽃을 피우며 감사하거든. 소희는 지친 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에요. 모두를 위한 거니? 아니면 너희를 위한 거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희야, 내 눈을 보고 한 가지만 말해줘. 만약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돈이 아주 많고 비용이나 책임이 따르지 않았다면
그래도 내가 여기 있었을까? 그녀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건 공평한 질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질문이야.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니까. 그녀는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 자주 보러 올게요, 엄마. 약속할게요. 아무것도 약속하지 마, 소희야. 난 더 이상 내 자식들의 약속을 믿지 않아. 그녀는 울면서 떠났다. 나는 내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썩어갈 오렌지들을 보며 그 자리에 남았다. 내게 남은 모든 환상처럼 그날 밤 불이 꺼졌을 때 옆방의 최 여사가 내 방으로 왔다. 봤지?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알겠지. 요즘 자식들이 어떤지. 우리가 늙었다고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손이 떨린다고 뇌도 떨리는 줄 아는 거지. 최 여사의 말이 맞았다. 내 아이들은 내가 그들의 새집에 거치적거리는 낡은 가구라고 돈과 방치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쇠창살이 천장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다. 더 이상 고통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맑고 깨끗한 분노.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에너지가 나를 채웠다. 네, 아이들이 나를 문제라고 결정했다면 어쩌면 그 문제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들이 깨달을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건 슬픈 미소가 아니었다. 소희가 다녀가고 일주일 후 모든 것을 바꿀 사람이 나타났다. 화요일 오후 요양원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다. 젊은 여성이 내 방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어르신. 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사 이서연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서연 씨는 30대쯤 되어 보였고 갈색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정말로 보는 것 같았다. 나를 서류 뭉치로 보던 간호사들과 달랐고 나를 문제로 보던 내 자식들과도 달랐다. 그녀는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었다. 앉아도 될까요? 그녀가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어르신?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다. 한 달 넘게 아무도 나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묻지 않았다. 정말로 알고 싶으세요? 정말로 알고 싶어요. 그러자 몇 주 동안 닫혀있던 수문이 열린 것처럼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미용실 사기극에 대해, 내 동의 없는 집 매각에 대해, 변명과 거짓말로 가득 찬 자식들의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매일의 굴욕,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약들, 내 존엄성의 상실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서연 씨는 조용히 들으며 수첩에 메모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저희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절 믿으세요, 박정숙 어르신. 저는 5년 동안 이런 곳들을 방문해왔어요. 누가 정말 필요해서 여기 있는지, 누가 가족에게 편리해서 여기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방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진술서에 서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 나는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가능성이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보였다. 숨겨둔 노트를 꺼냈었다. 정부기관에서 상담사가 왔다. 내 말을 들어주었다. 나를 믿어주었다. 그들이 나에게 하는 짓이 불법일 수 있다고 한다.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다. 다음 날 이서연 씨는 2명의 변호사와 가정법원 관계자와 함께 돌아왔다. 우리는 보통 비어있던 방문객실에서 만났다. 박정숙 어르신,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회색 수염의 나이든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가 어르신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번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점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첫째, 완전한 정신. 감정평가 없이 노인성 치매 진단으로 입원되셨습니다. 둘째, 어르신께서 발급한 적 없는 위임장을 통해 집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가족들이 어르신의 허락 없이 연금을 사용해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말은 어르신께서 원하시면 즉시 여기서 나가실 권리가 있으며 재산 유용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가족들을 고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몇 주 동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가족 중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은 나였다. 언제 나갈 수 있나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요. 이서연 씨가 미소 지었다. 이미 서류는 다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거래를 중단시킬 방법을 찾아 어르신의 집은 아직 팔리지 않았고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2시간 후 나는 요양원 입구에 서 있었다. 내 옷, 비밀 노트, 그리고 소희가 가져왔지만 한 번도 먹지 않은 오렌지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서연 씨가 내 집 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여전히 내 집인 그곳까지.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72년 동안 괜찮게 지내는 법을 배웠어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집 문을 열자 그 냄새가 포옹처럼 나를 덮쳤다. 집 냄새, 제라늄 냄새, 커피 냄새, 삶의 냄새. 식물들은 반쯤 말라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가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대로 있었다. 내 침대, 내 부엌, 내 거실, 모든 것이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는 듯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 아라가 촌스럽다고 싫어하던 작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옷을 입었다. 내가 한국인이니까, 성북동 사람이니까,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엔 정원으로 가서 제라늄에 물을 주었다. 얘들아, 안녕. 늘 그랬던 것처럼 말했다. 나 돌아왔어. 우리 집에 왔어. 그러자 맹세컨대 꽃들이 더 밝아 보였다. 그날 오후 1달 넘게 마시지 못했던 계피 넣은 커피를 끓였다. 인수 씨가 아라가 태어났을 때 선물해준 흔들 의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침묵이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침묵, 선택된 침묵, 자유로운 침묵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라였다. 나는 전화가 계속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와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충분히 이야기했다. 다음 날 민준이가 문 앞에 나타났다. 어릴 때 장난을 쳤을 때처럼 초조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들아, 들어오너라. 그는 자기가 자란 집에서 불편한 손님처럼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엄마, 일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우리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우린 엄마 가족이잖아요. 우리를 고소할 순 없어요. 나는 그가 어릴 때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할 때 짓던 똑같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아, 한 가지만 설명해 보렴. 너희가 내 가족이라면 왜 나를 적처럼 대했니? 저희는 그냥 엄마를 도우려고 내 뜻과 상관없이 나를 가둬서 돕는다고?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 집을 팔아서 돕는다고?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써서 돕는다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민준아, 아들아, 50년 동안 나는 도왔어. 네가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돈이 필요할 때, 네 아이들을 돌봐줘야 할 때, 그리고 단 한 번도 너와 상의 없이 내 삶에 대해 결정한 적 없어. 너를 존중했으니까. 엄마, 제발. 이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너희는 나와 상의도 없이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 결정해? 그건 도움이 아니야, 민준아. 그건 통제야. 민준이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릴 때처럼 그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저희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엄마? 나를 존중하길, 나에게 사과하길, 엄마는 자식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길, 그리고 고소는 너희가 한 짓의 심각성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될 거야. 민준이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선을 그었고 그 기분은 놀라웠다. 그날 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 달걀 프라이와 콩자반, 따끈한 밥을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16살 손녀 지우였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지우는 울어서 빨개진 눈으로 봄 폭풍처럼 들어왔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가 나빠졌다고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나는 손녀를 꽉 껴안았다. 과일향 샴푸 냄새를 맡으며 내 가슴에 닿는 연약한 뼈를 느끼며 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지. 하지만 나를 상처 주는 건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로 한 거야. 정말 엄마 아빠를 감옥에 보낼 거예요. 감옥에 보내진 않을 거야, 아가.
단지 할머니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줄 뿐이야. 지우는 어릴 때 주말마다 나를 찾아왔던 것처럼 부엌 식탁에 나와 함께 앉았다.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쉬는 곳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했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여기서 할머니 집에서 쉬셨잖아요. 나의 16살 손녀는 내 3명의 성인 자식들보다 더 분별력이 있었다. 학교 얘기 좀 해봐, 아가. 요즘 뭐 하고 지냈니? 그리고 지우는 2시간 동안 자신의 수업, 친구들 수의사가 되겠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요양원의 식물들, 최 여사,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떠날 때 지우는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내 이마에 뽀뽀했다. 할머니, 집에 계셔서 정말 기뻐요. 이 집은 할머니 없으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꽃향기, 나는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는 내 침대 시트 사이에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푹 잤다. 약도 없이, 간호사도 없이, 강요된 시간표도 없이 되찾은 자유의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쇠창살 없는 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박정숙이 박정숙을 위해 결정하고 그 누구도, 절대 아무도 다시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못할 그런 장이.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다.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지 3주 후 뺨에 혈색이 돌고 눈에 빛이 돌아왔을 때 일요일 아침에 전화가 울렸다. 알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계산적이거나 차갑지 않았다. 절박하게 들렸다. 엄마, 우리 다 같이 가족으로서 얘기 좀 해야 해요. 이제 와서 우리가 가족이니? 말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오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제발요, 엄마. 오늘 오후에 오빠네 집으로 오세요. 다 모일 거예요. 오빠, 소희, 사위, 며느리, 아이들까지 전부요. 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부엌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피어난 제라늄이 있는 정원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우리가 폭풍을 이겨냈다는 것을 이해한 것처럼. 가야 할까? 내 마음 한편에서는 내 집, 되찾은 성격에 머물고 싶었다. 다시는 그들의 조종과 감정적 협박에 노출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 다른 한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기로 배운 그 부부는 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희 결혼식 때 입었던 남색 원피스를 입었다.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고 인수 씨가 20주년 기념일에 선물해준 진주 귀걸이를 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여인은 2달 전 미용실에 간다고 믿고 집을 나섰던 그 여인이 아니었다. 이 여인은 등이 더 꼿꼿했고 시선은 더 단호했으며 존엄성은 온전했다. 오후 5시에 민준이네 집에 도착했다. 일산에 있는 예쁜 집이었다. 잘 가꿔진 정원과 차고에 차 2대가 있었다. 내가 계약금으로 빌려준 돈으로 사는 데 보탰던 집. 그가 결혼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코 돌려받지 못한 돈이었다. 모두가 마치 이사회 회의라도 하듯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라는 주된 소파에 내가 가짜인 줄 모를 거라고 믿는 가짜 에르메스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소희는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내 시선을 피했다. 사위와 며느리는 이 자리를 위해 식당에서 가져온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주들은 보이지 않았다. 어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하게 놀러 보냈을 것이다. 엄마, 안녕하세요. 거의 합창하듯 학교 교장 선생님께 인사하는 꾸중들은 아이들처럼 말했다. 나는 유일하게 남은 의자에 앉았다. 마치 나 자신의 재판 혹은 그들의 재판인 것처럼 그들 모두 바로 앞에. 자, 아라가 늘 그랬듯 주도권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 내가 물었다. 내 동의 없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둔 걸 말하는 거니? 엄마, 제발 극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극적으로? 아라야, 너희가 나에게 한 짓이 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지 아니? 유괴? 불법 감금, 재산 유용이야.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범죄란다. 민준이가 헛기침을 했다. 엄마, 변호사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가족끼리 합의하면 고소는 취하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합의를 제안하는 거니? 아라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매달 생활비를 드리기로 생각했어요. 저희가 매달 엄마 생활비를 드리고 그 대가로 엄마는 고소를 취하하고 집을 파는 거예요.
집 한 돈으로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아파트를 사실 수 있고요. 나는 마치 그녀가 중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내 용서를 돈으로 사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니? 그게 아니에요, 엄마. 소희가 끼어들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거죠. 모두에게 좋은 거니? 아니면 너희에게 좋은 거니? 엄마, 이제 젊지 않으시잖아요. 민준이가 나를 조종하고 싶을 때 쓰던 그 가식적인 인내심으로 말했다. 집은 엄마한테 너무 크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민준이가 가족 사진을 놓아둔 장식장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생일, 명절, 졸업식에 찍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다. 아라의 첫 영성체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8살이었고 하얀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나를 꽉 껴안고 있었다. 이날 기억나니? 나는 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불편한 침묵. 아라는 전날 밤에 무척 긴장했었지. 기도문을 잊어버릴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까봐 두려워했어. 나는 새벽 3시까지 너와 함께 깨어 있으면서 연습하고 위로하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약속해줬지. 나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다른 사진을 집었다.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하는 사진. 그리고 이날은 민준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기억나니?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보태주려고 6개월 동안 투잡을 뛰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무실에서 팔 김밥을 쌌지. 네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소희의 결혼식 사진을 집었다. 그리고 너, 소희야. 모두가 그 남자가 무책임하다고 말렸을 때 네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내 결정을 존중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던 드레스를 사주려고 내 금목걸이를 팔았지. 그날이 너의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소희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너희와 나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나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너희가 약했을 때, 도움이 필요했을 때,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돌보고 존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 나는 내 의자로 다시 걸어갔지만 앉지는 않았다. 서서 그들 모두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내가 약해졌을 때, 도움이 필요하기 시작했을 때, 내 나이에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너희는 나를 보호하지 않았어. 나를 가뒀지. 나를 돌보지 않았어. 나를 버렸지.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나를 배신했지. 그리고 나를 조건부로 사랑했어. 엄마, 저희는 엄마를 사랑해요. 아라가 말하기 시작했다. 아니, 나는 억눌렸던 모든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사랑은 가두지 않아.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 사랑은 버리지 않아.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사위가 감히 입을 열었다. 장모님, 아마 저희가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를 즉시 입 다물게 만드는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여보게, 자네는 이 대화에 발언권이 없어. 자네는 내 아들이 아니야. 자네는 그냥 내 딸의 남편일 뿐이지. 내 딸을 임신시켜놓고 버렸다가 필요할 때 돌아온 바로 그 사람. 사위는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이왕 솔직하게 얘기하는 김에 나는 계속했다. 얘야,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몇 년 동안 민준이 머릿속에 내가 짐이라고. 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다고 주입시킨 애잖니. 며느리가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내가 던진 시선에 다시 생각하는 듯 했다. 이 대화는 내 자식들과 나 사이의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증인으로 여기 있는 것뿐이야. 아라가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듯 일어섰다. 엄마, 너무 불공평하게 구세요. 불공평하다고? 내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뭐가 불공평한지 말해줄까? 나는 이 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서류철을 가방에서 꺼냈다. 불공평한 건 5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2달 만에 너희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거야. 서류철을 열고 첫 번째 문서를 꺼냈다. 여기 너희 셋에게 몇 년에 걸쳐 빌려준 돈의 영수증이 있다. 이자까지 합치면 너희가 결코 갚지 않은 2억 4천만 원이야.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 너희 아이들에게 사준 모든 선물의 영수증,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 내 무급 베이비시터 시간, 내가 너희에게 해준 식사, 너희가 성인이 된 후에도 빨아준 옷들, 전부 합치면 4억 원이 더 돼. 엄마,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공평하지 않다고?
그럼 8억 원짜리. 내 집은 너희가 내게 빚진 것을 갚기에도 부족하겠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중간 지점이나 합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알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따라 48년 동안 나는 네가 강하고 독립적이고 너그러운 여자로 자랐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나는 자기 엄마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여자로 널 키웠구나. 아라가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 민준아. 나는 둘째 아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나는 네가 명예를 알고 가족을 지키는 남자가 될 거라고 믿으며 키웠다. 하지만 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네 아내 뒤에 숨는 그런 남자가 됐구나. 민준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너, 소희야. 나는 막내딸을 바라봤다. 나는 네가 용감하고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아이로 자랐다고 믿었다. 하지만 네 엄마를 지켜야 할 순간이 왔을 때 넌 침묵했지. 소희는 소리를 내며 흐느꼈다.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아니? 나는 서류들을 서류철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나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거야. 내 집을 팔지도 않을 거고 죄책감으로 얼룩진 너희 돈을 받지도 않을 거야. 엄마 제발요. 아라가 애원했다. 내가 할 일은 내 남은 인생을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결정을 내리며 존엄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나 없이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몸을 돌렸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다시 내 아들, 내 딸이 되고 싶다면 용서를 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거다. 진짜 용서. 변명도, 정당화도 아닌 그냥 용서. 만약 그렇게 안 하면요? 아라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안 하면 너희는 엄마 없이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될 거다. 존중받지 못하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희생자니까. 그리고 나는 다시는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어. 나는 그 집을 꼿꼿이 걸어 나와 고개를 높이 들고 진정한 자유의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다 했고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후련했다. 민준이네 집에서의 대면 후 2달, 내 삶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해 있었다. 마치 5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꿈에서 깨어나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72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춤 교실에 등록했다. 그렇다. 종로구 문화센터의 사교 댄스 교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첫날. 나는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고 이 날을 위해 특별히 산 낮은 굽 구두를 신고 긴장하며 도착했다. 교실은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더 젊은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내 얼굴에 떠오른 것과 똑같은 설렘과 두려움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처음이세요? 은발의 한 아주머니가 얼굴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미소로 물었다. 네, 처음이에요. 나는 인정했다. 저는 김영희예요. 여기 다닌 지 3년 됐어요. 저도 처음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죠. 정말 너무 늦은 건 아니었나요? 영희 씨는 수정처럼 맑은 웃음소리로 웃었다. 어머님 행복해지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선생님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이 선생님으로 무한한 인내심과 가장 수줍음 많은 사람조차 댄싱 퀸으로 만들어주는 교수법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가 첫 수업에서 말했다. 춤은 완벽함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몸으로 음악을 느끼고 자신을 내맡기는 거죠. 첫 곡으로 흘러나온 것은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었다. 이 선생님이 기본 스텝을 가르쳐주기 위해 내 손을 잡았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것은 기쁨, 순수한 기쁨이었다. 이유도, 목적도,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그런 기쁨. 아주 좋습니다. 박정숙 어머님. 내가 그의 발을 밟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 이 선생님이 말했다. 음악을 느끼세요. 스텝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느끼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를 멈추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내 발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처럼 마치 평생 동안 내가 춤추도록 허락해 주기를 기다려온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수업이 끝났을 때 나는 땀을 흘리고 웃고 있었으며 몇 년 만에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다. 어떠셨어요? 우리가 신발을 갈아 신는 동안 영희 씨가 물었다. 마치 죽었다가 방금 되살아난 기분이에요.
영희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느낌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매 수업이 작은 부활 같죠. 두 번째 큰 변화는 여행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인수 씨와 내가 시간이 나면 아이들이 다 크면 돈이 충분하면 하자고 계획했던 일.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결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돈은 항상 다른 우선순위에 쓰였다. 이제 내 아이들이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결정했으니 나는 나 자신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광화문에 있는 한 여행사에 갔다. 천국 같은 해변과 유럽 도시들의 포스터가 걸린 세련된 곳이었다. 나를 응대한 아가씨는 25살도 안 되어 보였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님? 여행을 가고 싶어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데요? 그 질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항상 그들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었다. 아이들이 아플 땐 병원으로, 학부모 회의가 있을 땐 학교로, 명절에는 시댁으로. 어디든 예쁜 곳으로요. 마침내 대답했다. 바다든 산이든 도시든 놀라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해 산 새 여행 가방을 들고 경주행 버스에 올라 있었다. 실용적이거나 내 나이에 적합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른 옷들로 가득했다. 경주는 동화 속 마을 같았다. 돌길, 선명한 색의 한옥들, 엽서에서 튀어나온 듯한 사찰들, 그리고 수많은 찻집들.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책 한 권과 대추차 한 잔을 놓고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곳. 나는 시내 중심의 작은 한옥 호텔에 묵었다. 내 방 창문으로는 불국사의 지붕과 고즈넉한 풍경이 보였고 시간에 따라 그 색이 변했다. 첫날 아침, 나는 호텔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었다. 정갈한 한정식과 향긋한 차. 거리를 걷는 관광객들과 가게 문을 여는 현지인들을 보았다. 아무도 나를 몰랐다. 아무도 내가 배은망덕한 새 아이의 엄마라는 걸 몰랐다. 아무도 내가 2달간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다는 걸 몰랐다. 아무도 내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여기서 나는 그냥 박정숙 72세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즐기는 한 여성이었다. 둘째 날, 나는 한 갤러리에서 열리는 민화, 그리기 체험에 등록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선명한 색채와 붓이 나를 끌어당겼다. 규칙은 없어요. 현지 화가인 박 선생님이 말했다. 표현만 있을 뿐이에요. 보이는 것을 그리지 말고 느끼는 것을 그리세요. 내 첫 그림은 엉망진창이었다. 어울리지 않는 색깔들, 의미 없는 형태들, 내 미숙함을 드러내는 떨리는 선들. 하지만 그림을 마치고 이젤 위에 놓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나의 것,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아무도 내게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그려야 할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닌 창작물이었다. 아름다워요. 박 선생님이 내 혼돈스러운 세계 추상화를 보며 말했다. 끔찍한데요. 나는 웃었다. 아니요, 자유로워요. 그리고 자유는 언제나 아름답죠. 그날 밤 나는 한 부티크 호텔 옥상의 로맨틱한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 눈앞에는 불 켜진 도시의 정영, 부드러운 재즈 음악. 인수 씨와 30주년 기념일에 오고 싶다고 상상했던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혼자 있었고 혁명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나 자신의 동행이 아주 즐겁다는 것을. 나는 레드 와인을 주문했다. 인수 씨가 내가 수다스러워진다고 해서 절대 마시지 않았던 기어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건배했다. 정수기를 위하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방금 다시 찾은 그 여인을 위하여. 와인은 자유의 맛, 스스로 내린 결정의 맛이 났다. 왜 늦게까지 깨어있는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밤. 셋째 날, 나는 진우 씨를 만났다. 그도 나처럼 사별하고 혼자 여행 중인 75살의 신사였다. 우리는 황리 당일에 한 공예품 가게에서 만났다. 둘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품을 고르고 있었다. 댁도 가족에게서 탈출하셨나 보군요. 내가 손수 놓은 스카프를 고르는 동안 그가 장난기 어린 미소로 물었다. 그렇게 티가 나나요? 이 같은 일을 겪어본 사람 눈에만 보이죠. 진우 씨는 나에게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자식들도 그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결정했고 그의 뜻과 달리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당신과 똑같이 했겠죠. 도망쳤어요. 가진 걸 전부 팔아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려주려고 모아두는 대신 내 돈으로 행복해지는 데 쓰기로 결심했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걸으며 배은망덕한 자식들과 미뤄뒀던 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진우 씨는 엔지니어였다. 40년간 다리를 건설했지만 그의 진짜 열정은 사진이었다. 보세요. 그가 디지털 카메라를 보여주었다. 이제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을 찍어요. 일출, 꽃, 웃는 사람들. 모든 게 괜찮은 척해야 하는 가족 결혼식 사진은 더 이상 찍지 않아도 되죠. 그날 오후 진우 씨는 내게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빛, 구도, 결정적 순간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를 돌길로 이끌었다. 보이는 것을 찍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느끼는 것을 찍으세요. 내 첫 사진은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오랜 탐색 끝에 평화를 찾은 듯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카메라 화면에서 그 사진을 보았을 때 나는 내 자신의 미래를 찍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와 저녁 식사 하시겠습니까?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진우 씨가 물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누군가 나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내 동행을 원한 것은 처음이었다. 좋아요. 15살 소녀가 된 기분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작은 가정식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곳에서는 집밥 같은 음식을 내어주었고 우리를 세상에 단 둘뿐인 손님처럼 대해주었다. 진우 씨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후 알게 된 곳들,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춤 교실,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아주 긴 꿈에서 깨어난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해방감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후식으로 약과를 나눠 먹으며 그가 물었다. 뭔데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내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 그날 밤 진우 씨는 나를 호텔 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로맨틱한 일은 없었다. 뺨에 가벼운 입맞춤과 다음날 아침을 함께 하자는 약속뿐이었다. 하지만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는 동안 나는 몇 년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빛나는 한 여인. 순수한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소 짓는 법을 다시 기억해낸 한 여인. 그날 밤 나는 라벤더 향이 나는 시트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든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내 성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음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만 생각했다. 그리고 그 느낌, 내 자신의 시간과 결정의 주인이 되는 그 절대적인 자유는 내 자식들에게서 받았던 어떤 포옹보다도 좋았다. 마침내 나는 자존감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온 뒤 내 정원의 제라늄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경주 여행 6개월 후 나는 새롭게 단장한 내 정원에 앉아 가장 좋아하는 찻잔에 담긴 대추차를 마시며 제라늄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자란 것을 보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이었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아무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고독과 자유의 차이를 배웠기 때문이다. 고독은 아프다. 너를 작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느끼게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든다. 자유는 아프지 않다. 너를 크게 만들고 빛나게 하며 이 세상 누구와도 똑같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진우 씨가 지난주에 나를 찾아왔었다. 우리는 함께 요리했고 내 거실에서 옛 가요에 맞춰 춤을 췄다. 배가 아플 때까지 웃었다. 막장 드라마 같은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었다. 강요된 것이 아닌 선택된 동반자 관계. 당신의 어떤 점이 가장 좋은지 아세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그가 말했었다. 뭔데요? 당신은 구조받을 필요가 없고 나도 당신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는 그저 함께 있는 것을 즐길 뿐이죠. 그 일요일 아침, 늘 그랬듯 식물에 물을 주고 말을 걸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맞으러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러 가기 전에 몇 초간 기다렸다. 손녀 지우였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녀 또래의 젊은이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양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제 남자친구 다윗이에요. 다윗은 수줍은 미소로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숙 어르신. 지우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구나. 나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며 말했다. 놀라운 얘기뿐이었어요. 다윗이 대답했다. 할머니께서 자기가 아는 가장 용감한 분이라고 했어요. 지우가 얼굴을 붉혔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중요한 소식이 있는 젊은이들의 그 긴장된 에너지로 손을 잡고 내 거실에 앉았다. 저희 결혼해요. 지우가 선언했다. 그리고 할머니께 혹시 저희의 가장 큰 어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나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울지 않으려고 몇 번 눈을 깜박여야 했다. 내 엄마는 아니? 지우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저희가 너무 어리대요. 기다리는 게 좋겠대요. 다윗이 진지한 전공 대신 음악을 해서 미래가 없대요. 나는 새로운 흥미로 다윗을 쳐다보았다. 음악이라. 네, 어르신.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란 걸 알지만 하지만 그게 네 열정이구나. 내가 그의 말을 맞췄다. 네, 맞습니다. 지우야, 내 사랑. 나는 손녀에게 말했다. 너는 다윗의 음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 오빠가 연주할 때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더 아름답고 더 희망차게 느껴져요. 그럼 네 엄마가 틀렸구나. 미래가 없는 유일한 전공은 열정 없이 공부하는 전공이란다. 다윗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물론 너희의 가장 큰 어른이 되어주마. 나는 지우에게 말했다. 영광일 거야. 지우가 일어나 나를 꽉 안았다. 할머니, 뭐 하나 여쭈어봐도 돼요? 뭐든지 아가. 어떻게 가족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지 않으셨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18살 소녀에게 내가 72년이 걸려 배운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했다. 아가야, 나는 가족과 거리를 둔 게 아니야. 내 성을 가졌더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둔 거지. 진짜 가족은 네가 가장 필요할 때 널 버리지 않아. 진짜 가족은 편의를 위해 널 가두지 않아. 진짜 가족은 널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대하지 않아. 그리고 두려움은 존재하지. 지우야. 하지만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 너를 마비시키는 두려움, 아픔에 익숙해서 미지의 것이 두려워 너를 아프게 하는 상황에 머물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너를 해방시키는 두려움. 계속 고통받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을 덜 두려워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두려움. 다윗은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박정숙 어르신,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해보게. 자녀분들을 고소하신 걸 후회하진 않으세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지만 이 젊은이가 솔직해서 마음에 들었다. 후회하지 않아, 다윗. 복수심 때문에 고소한 게 아니니까.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고소한 거야. 그리고 효과가 있었지. 소희는 한 달 전에 찾아왔어. 2시간 동안 울었지. 나에게 용서를 빌었어. 변명도 정당화도 없는 진짜 용서. 이제는 15일마다 나를 찾아와.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그러고 싶어서. 다른 애들, 민준이랑 아라는 여전히 내가 이야기 속 악역이라고 믿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누구에게도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나를 무례하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야. 지우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나처럼 용감하고 독립적이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아가야, 넌 지금부터 그럴 수 있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 존엄성에는 나이가 없단다. 그날 오후 지우와 다윗이 떠난 후 나는 7개월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그 요양원에 갇혔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고 믿었다. 내 자식들 없이 헌신적이고 고통받는 엄마라는 내 역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혁명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무언가였다. 나는 박정숙. 나만의 취향과 나만의 꿈과 나만의 이유로 행복할 권리가 있는 한 여성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더 이상 벨소리에 동요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서연 씨, 나를 요양원에서 나오게 도와준 그 상담사였다. 박정숙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잘 지내요, 서연 씨. 그쪽은요? 드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간견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제안에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간견이요? 노인 인권에 대해서요? 가족 내 학대를 인식하는 법, 존엄성을 되찾는 법에 대해서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이십니다. 나는 수락했다. 그리고 2주 후 나는 우리 동네 주민센터 강당에서 60세에서 80세 사이에 여성 30명 앞에 서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사연을 가졌고 모두 모든 것을 주었지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나는 시작했다. 그리고 70년 동안 저는 제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 느낌을 알고 있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주고 손주를 돌보는 것을 멈추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대어 많은 끄덕임 말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첫 줄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아이들은 제가 저를 위한 시간을 원한다고 하면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아주머니께서는 자녀분들이 친구들과 나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자신을 위한 물건을 살 때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아주머니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든다는 것이 자신만의 삶을 가질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해야 할까요? 강당의 침묵은 깊었다. 이 여성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을 소화하고 있었다. 저를 따라 반복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수줍은 중얼거림이 강당을 채웠다. 더 크게,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한 번 더, 진심으로 믿는 것처럼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존재할 권리를 주장하는 30명 여성의 한 목소리 외침은 내가 평생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소리 중 하나였다. 그날 밤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에너지로 가득 차 집에 도착했다. 내 고통이 무언가를 위해 쓰였다는, 내 경험이 다른 여성들이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에너지였다. 나는 레드 와인 한 잔을 따랐다. 경주 여행 이후로 와인 맛을 즐기게 되었다. 그리고 정원으로 나갔다. 서울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드물지만 아름다운 일이었다. 나는 하늘을 향해 잔을 들었다. 인수, 씨, 나는 별들에게 말했다. 만약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배울 수 없었던 교훈을 마침내 배웠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사랑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마치 대답인 양 내 화초 잎이들을 흔들었다. 그리고 고마워요. 나는 계속했다. 우리가 함께했던 좋았던 세월에 대해서요. 하지만 또한 내가 나 자신 외에 누구의 것도 될 필요가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기회를 준 인생에도 감사해요. 그날 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느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변명도, 설명도, 두려움도 없이 온전히 나 자신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존이었고 필요였고 습관이었다. 하지만 자존감, 그것이야말로 영원했다. 그리고 7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자신의 삶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에 빠져 있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이 메시지가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존엄하게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 우리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데는
결코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